자, 거기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이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서기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백장미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부분을 읽어볼게요. 요 단체는 이제 어, 그 당시 그 히틀러에 저항했던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자, 요게 이제 금성 교과서예요. 금성 교과서 195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자, 백장미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전 시기에 학생 운동이었다. 자, 무엔대학의 대학생이었던 한시 숄과 조피 숄 남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전 평화 운동은 나치의 탄압으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사형되면서 끝났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나치가 두려워 침묵하는 대중에게 나치 동기든 잘못됐으며 전쟁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인제 그 가상대화를 인제 쭉 내용이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백장미단이라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래인 교과서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인제 그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그 청년 조직을 잘 이용했거든요. 그래 갖고 그러니까 청년 조직이다 보면 소년 조직이죠. 소년과 소녀 조직을 잘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대표적인 조직들이 나와 있어요. 니토리오 이탈리아 청년단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틸러 유게트라고 되게 유명한 단체가 있죠.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 시틸러 유게트는 1936 년에 12월 달 시틸러 유게트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내 모든 청소년이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소녀들은 10살 이전에 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었다. 자, 이들은 강력한 계율 속에 군대식 생활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았으며 사회주의와 반전주의자를 처단해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요 단체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주사변과 에티오피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이제 베르사유 체제에서 정착할 듯이 보이는 세계 평화는 세계 공황을 겪고 1930년대 들어와서는 동서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 가운데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다. 먼저 무력 진출을 시도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찍이 한국을 강점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만주사변. 이거는 이제 중국사와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1931 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1937 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1941 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이 만주사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1929년 대공황 직후에 일어난 일본의 침략 전쟁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할 때 요 만주사변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일 전쟁이 될 수 없죠. 1929년 직후니까. 그래서 요거 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만주에 계례 정부를 수립하였다. 미국은 이를 곡 비난했으며 영국의 리틀 어 이 국제 연맹이나 조사위원장이 그 당시 일본의 행위를 명백히 침략해서 구정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국제연맹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니트 보고서 이 니트 보고서도 유명하죠. 요것도 제가 인제 그 중국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거부하고 국제연맹에 탈퇴했다. 자 국제연맹은 위신이 당하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편 정권을 장악한 이제 히틀러 역시 1933년 10월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요. 1935 년에 3월에 베르사유 조약 중에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는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공공하게 이제 독일군 재건에 착수했다. 자, 국제연맹은 이를 비난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프랑스 등 서둘러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독일은 이걸 루카노 협정의 위반이라고 트집잡아 베르사유 조약에서 비무장지대로 규정된 라일라트 군대를 진주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일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하고 프랑스 부근에 있는 비무장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군대를 진주할 수 없는 곳인데 이걸 이제 군대 진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제재를 나섰다면 히틀러 침략 행위는 그 출발점으로 좌절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항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비무장 지대의 나일라트 진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쓰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 소련과의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비무장 지역인 나일라트에 침범했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답을 이제 어떻게 달아놨냐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히틀러 집권하고 관련돼서 했어요. 히틀러가 집권하자 비무장 지역 나일라트 군대를 진주한 거. 그 원인은 이제 히틀러 집권했는데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문맥을 잘못 파악한 거죠. 이거는 소련과의 상호 원조 조약은 비무장지대 나일라트 군대 진주 사건의 집중 원인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일종의 명분에 불과한 거지, 트집점은. 이거는 그 투입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비무장 지역에 구정대 나일라트 진주한 거는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너무 여기 내용을 명분을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걸. 이거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비무장지대에 구정대 나일라트 침범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히틀러 입장에서 말을 한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렇고 이보다 앞서 무솔링은 일본과 그다음에 이게 왜 뜨지? 잠깐만요. 음. 자, 이보다 앞서 이제 히틀러는 그 당시 이제 이보다 앞서 무솔링은 일본과 독일의 연달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재무장에 나서도 국제연맹이나 연합군 소속 무책인 걸 보고 1935년 10월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죠. 요거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죠. 예. 자, 이탈리아는 1896년 에티오피아에 침입했다가 패한 바 있었는데, 자, 예전에 이것처럼 이제 아도아 전투에서 패배했죠. 아디스 아바바 협정을 맺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부활을 떠들어대는 파시스트는 그 굴욕을 실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연맹도 이번에도 이탈리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즉, 이탈리아 상품의 불매와 주요 군수물자 이탈리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죠. 미국과 특히 독일은 국제연맹 회원국이 아니었고, 그리고 석유가 뭐냐면 금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수에즈 운하에서 이탈리아 군대와 무기 수송에 개방되어 실질 효과가 없었다. 자, 그래야 이제 1936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이를 합병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 실패는 국제연맹은 점차 더 험악해지는 국제정세를 대처하는 데 있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침략,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의 침략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내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에스파냐 내란. 자, 에스파냐 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여기 잠깐 볼게요. 프랑크 장군이 이제 쿠데타에서 비롯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익과 좌익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대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잔당이 있고 뭐 프랑코 장군 같은 군벌 세력들이 있고요. 교회 세력도 이제 뭐냐면 우익에 속하겠죠. 좌익 같은 경우에는 공화파가 있는데 이 공화파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세력들이 구성돼 있었어요.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냥 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었고 또 사회주의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스탈린을 따르는 국제 여당과 일반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죠. 서로가 내분이 일어났어 또. 그래서 이제 이들 싸울 때
그 당시 주도 이제 우익은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지원해 줬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 무기도 지원해 주고 했죠. 근데 좌익 같은 경우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이 인제 지원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소련 정도였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는 중립을 취했어요, 중립을. 그리고 인제 영국, 미국, 프랑스 중립 취했지만 인제 거기 안에 인제 그 민간인들은 민간 위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참여는 했어요. 예. 자, 그렇지만 그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 적극적인 간섭이나 지원을 안 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코 장군의 중심으로 한 이 우익이 결국에는 뭐냐면 공화국 체제를 뒤엎고 그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죠. 거의 이제 프랑코 장군은 72 년인가 73 년까지 오래 살다가 거의 인제 그 70 년대 들어와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통치가 오래 가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합병한 후 얼마 안 가서 에스파냐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자, 에스파냐는 지방색이 강하고 지방에 대한 예측이 국가에 대한 것보다 앞섰다. 자, 에스파냐 경제는 농업이나 공업 원료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 발전하고 있었으나 땅은 메마르고 농업 경영은 후진적인 데다가 농촌 인구가 가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에스파냐 지리에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면,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특정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어요. 해안가나 이런 특정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어. 그리고 내륙 지역은 대부분은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라든지 뭐 이렇게 마드리드 같은 특정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영토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야, 요 지역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도 그래도 카톨릭 교회가 국민적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19 세기의 교회는 과거의 해교도나 신교도에 대한 것에 못지않게 자유주의에 투쟁하기도 결정했다. 그 결과 교회는 대지주와 동일시되고, 가난에 시달리던 민중은 교회를 떠나 무정부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갔다. 1920 년대 초까지 이제 에스파냐는 군주제였으나 실권은 리베라라는 장군의 수중에 있었다. 그가 이제 사망하자 다음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소상인, 지식인, 교사민, 언론인 등 도시의 소시민층을 대변하는 공화파가 승리하고, 이에 따라 국왕 알폰소 13세가 국에 떠났다. 1931년에 6월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은 국왕의 기국을 금지시키고, 12월에는 간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골자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공화국은 좌우부터 공격을 받아 파업과 폭동에 시달려 공유를 거듭하였다. 1936년 2월에는 2월 선거에서 점차 증대하는 우익 세력에 대해서 좌익은 인민전선을 결성해 승리했다. 그 결과 성립한 중도적 내각에 대해서 좌익의 가격파들은 협력을 거부하고 혁명을 기도했다. 자, 이때 이제 좌익에서도 반발했지만 또 뭐냐면 우익에서도 들고 일어났죠. 한편 1832년에 이베르 장군의 아들에 의해 위해서 창립되고 이탈리아식 파시스트 이념을 내세운 파랭제 당은 1936년 선거에서 소수표밖에 얻지 못했으나 고 군부, 왕당파, 교회 등 우익 세력과 결합해서 반혁명을 일으켰고, 7월에는 프랑코 장군이 이끌었던 지휘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에스파냐는 공화국 정부에 대한 파시스트 반란군의 내각 상태 에스파냐는 공화국 정부에 대한 파시스트 반란군의 내란 상태에 투입했다. 에스파냐 내란은 단순한 정권 다툼을 넘어서 이념적 전쟁이었다. 즉 그것은 파시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이었다. 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적극적으로 프랑크 장군을 지원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군 지원을 매우 소극적이었고, 소련은 약간 적극적이었으며 오히려 개인적이고 정부군의 참여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내란은 1939년에 프랑코 장군이 파시스트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해밍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 해밍웨이가 그때 이제 누굴 위해서 이제 종을 위나 그 썼는데,
그때 이제 보고 참여하면서 썼던 거고요. 하여튼 그리고 그 조지 오웰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지 오웰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래 가지고 뭐 사회주의자의 갈등 속에서 이 전체주의의 어떤 그 뭐냐면 예 위험성을 보고 동물 농장이라는 글을 썼다고 해요. 자 하여튼 그다음에 인제 이 스페인 내전하고 또 관련된 게 뭐냐면 여기 피카소가 또 관련돼 있죠. 이 피카소가 인제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에스파냐 작가거든요. 그래 갖고 프랑크의 어떤 네 지원한 독일군이 프랑크를 지원한 에스파냐 정통 도시였던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이 있어요. 잠깐.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게르니카 폭격에 항의해서 1937 년에 그 당시 파리 박람회에서 에스파냐 정시관에서 게르니카는 벽화를 인제 출품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게르니카인데 요거 한번 보시고요. 예 유명한 작품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계속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념상으로 서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문제와 에스파냐 내란 등에 있어 서로 접근하게 된 독일과 이탈리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스파냐 내란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 지원해 줬죠. 이렇게. 자 1936 년에 10월에 협정을 맺고 베르린과 로마의 축축국을 형성했죠. 베르린 로마 엑시스를 형성했고 뒤이어서 이제 아시아 파시스트 국가였던 일본이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고요. 다음에 이탈리아가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동서의 침략 국가들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이탈리아, 베르린, 로마 축축이 1936 년에 결성됐고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방공협정이 형성돼요. 예. 1937 년이죠.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방공협정을 맺게 되고요. 이게 인제 나중에 40 년에 들어가서 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으로 발전되죠. 40 년에. 자 베르사유 조약의 군비 제한을 폐기한 독일은 군비 확장을 서둘러 단시일 내에 기계화된 정예 부대와 고개 공군을 갖게 되었다. 이미 인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르사유 조약 때 10만 명을 뭐냐면 딱 제한을 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인제 그 당시 군더더기한 군대들 장교들 다 퇴직시키고 젊고 유능한 그 뭐냐면 장교들만 이제 육성을 했죠. 그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인제 활약했던 뭐 그 유명한 뭐 장교들 요때 다 양성이 됐죠. 룬메이라든지 뭐 등등이.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잠수함이나 탱크 이런 걸 개발 못 하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 가 갖고 뭐냐 러시아를 좀 협력해 주고 여기에서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인제 집권하자마자 뭐냐면 이렇게 인제 군비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미 독일 국내에서 독일 군부 안에서 이렇게 양성했던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급 장교들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 등등을 해 갖고 급격하게 뭐냐면 어 그 뭐냐면 급격하게 군비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히틀러는 이러한 군사적 배경으로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 대립과 우유부단 유화 정책 그래서 이 유화 정책 내용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엔회담에서 그게 잘 나타났죠. 히틀러를 잘 구슬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전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히틀러의 오기를 이제 히틀러에게 이제 전쟁을 얘를 나쁘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약보게 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죠. 자 하여튼 그래서 1938년 3 월에 오스트리아를 예 군대를 진주해서 그 합병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인제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에 인제 오스트리아 나치즘이 등장했거든요. 그 정당이 뭐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해서 독일의 나치즘과 결합을 시켜서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시켰고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히틀러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히틀러의 야욕은 이로써 만족하지 않고 잇따라서 번게르만주의 이름으로 약 325만 명의 독일인이 살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텐텔랜드를 요구하게 돼요. 요 지역이 인제 체코 지역이지만 90%가 아
독일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 이에 이제 유럽의 국제 관계가 긴장했으나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무솔리니의 주선으로 1938년 9월에 무엔에서 히틀러와 더불어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주텐데랜드에 독일에 넘겨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담에 참가했던 영국 수상 챔버링은 무엔회담 결과를 가리켜 평화 보장이라고 자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챔버링이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에 돌아와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게 종이 조각 히틀러의 약속을 적은 종이조각 뭐냐면 보여주면서 평화의 보장이라고 이제 자랑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 요번에 역교론에 예출 역교론의 어떤 사료 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죠. 예, 역교론 사료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예문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종이 조각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평화 보장 조약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히틀러 믿었던 게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히틀러가 이때 이제 뭐라고 약속했냐면 무엔 회담에서 요거만 먹겠다. 주텐데랜드하고. 예. 그거 이제 했는데 막상 그 약속을 하고 그렇게 믿고 했는데 다음에 히틀러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 지역까지 다 먹게 돼요.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때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강좌할 때 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은 번게르만주의 넘어서 히틀러의 끊임없는 영토 팽창에 야망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잇따라 폴란드에서 단cin이 자유시하고 독일의 단cin을 연결하는 폴란드 해당을 요구했다. 자, 요거는 좀 약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예. 잠깐 이 지도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내용이 있는데 단cin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단cin이. 그리고 여기 해당이 여기거든요. 단cin이하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원래 그 본토하고 동프로이센을 연결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해당이. 근데 이 지역을 그 당시 국제연맹이 그 뭐냐면 폴란드에 떼줬죠. 단cin은 국제연맹에 이제 뭐냐면 관리할 자유시지만 실제 폴란드가 관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히틀러는 이 지역을 달라고 했어요. 폴란드한테. 근데 폴란드가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뭐냐면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그 여러 가지 활동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이게 3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폴란드 침공 직전에 했던 여러 가지 침략 전쟁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했고, 그 다음에 36년에 독일군이 아일라트에 진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다음에 슈텐데 지역을 이제 합병하죠. 슈텐데 지역은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이 지역. 예. 그 다음에 1939년 체코를 아예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나눠버려. 체코는 합병시키고 슬로바키아 지역 있잖아요. 여기 지역은 따로 이제 보호국을 만들죠. 계례정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영국과 폴란드가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여기 1939년 9월 1일 날 앞에서 얘기한 폴란드와 단cin이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다가 폴란드를 공격하게 돼요. 요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시작점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선전포고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인데 요 가정들이 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 오스트 합병부터 해갖고 독소 불가침 조약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폴란드 침공 전에 단cin이하고 그 단cin이하고 그 폴란드 해당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죠. 자,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도 그 한계에 도달했다. 프랑스는 이미 폴란드와 협상을 맺었거니와 영국도 1939년에 4월에 폴란드와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일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스 지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비가 불충분한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무기력하고 비능률적이며 개인 생활 활기에 넘치는 독일에 대항할 용기를 한계시킬 수 없음을 판단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소련이었다. 자, 영국과 프랑스도 소련을 의식하여 협상사절을 보냈으나 소극적인 데 반해서 히틀러는 외무장관이었던 리페트로프를 그 당시 협상 대표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장소로 임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이데올기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나치 독일과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이 1939년 8월 23일 날 히틀러 스탈린 조약으로 불려지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고 또는 몰로도프 리페트로 조약이라고 해요. 이때 리페트로가 이제 독일의 그 외상이고요. 소련의 외상은 그 당시에 몰로도프였어요. 네, 몰료토프라고 하죠. 몰료토프가 있는데 소련의 외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은 내용 보면 상호 간의 불가침뿐만 아니라 조약국이 제3국과 전쟁할 경우 다른 조약국의 중립을 지킨다는 조약 내용과 폴란드에서 양국의 세력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가침 조약은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공개된 조약이죠. 이거는 공개된 거고 요 폴란드에서 양국 간 세력권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건 비공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바르샤바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쪽 지역은 소련이 먹고 요쪽 독일 서쪽 지역은 독일이 먹는다 이렇게 약속을 내놨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소련만 욕하는 건데 제 생각에 소련만 욕하는 게 아니라 소련하고 이전에 폴란드가 독립할 당시에 그 당시 소련하고 개판 싸웠거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래갖고 이제 소련군이 베르샤바까지 공격을 직전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그 폴란드군이 격파해갖고 다시 뭐냐면 소련의 그 벨루루시나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가거든요. 결국 니갈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폴란드하고 소련 간의 전쟁이 마무리돼요.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전쟁이야. 1920년대에. 그래서 이제 소련 정권이 막 등장할 때 이게 폴란드와 싸웠어요. 근데 폴란드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나 벨루시 지역의 상당수의 영토를 얻었어. 그래서 요때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그 세력권 나눌 때 요 바르샤바 이제 동쪽 지역은 사실상 원래 폴란드 지역이 아닌데 우크라이나나 벨루시 지역인데 그때 빼앗겼던 지역이에요. 러시아 입장 때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여기에. 예. 자, 하여튼 이러한 독소 불가침 조약은 유럽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파시즘의 타도를 외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도 망연자실하게 됐다. 자, 동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후에 일주일 만에 1939년 8월 30일 날 폴란드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요. 9월 1일 날 새벽기에서 독일군에게 폴란드의 진군 명령을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폴란드로부터 독일군 철수를 요구한 최후 통첩의 기한 만료를 기하여 9월 3일 날 독일에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있고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 이제 읽기 전에 그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서양사 강좌 558페이지 보면요. 내용을 보면요. 자,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1933년 1월에 총리가 된 히틀러는 그해 10월에 독일의 국제연맹을 탈퇴해 선언한 데 이어 1935년 3월에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 군비 제한 조항을 무시하고 징병제와 공군을 부활시켰다. 1936년 3월에는 베르사유 조약의 비무장 지대로 규정한 라일란트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1938년 39년 사이에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체코슬라바키아, 폴란드를 잇따라 침공했다. 우선
우선 오스트리아 대에서는 슈슈니크 총리가 히틀러 합방 압력을 맞서 1938년 3월 13일 국민투표로 독일과의 합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하자 그 전날 침공에 합병해버렸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교묘하게 동일한 방식을 썼다. 1938년 9월 29일 30일에 무엔에서 그 당시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과 접경 지역인 주텐데랜드를 넘겨받은 데 이어 다음해 3월 15일 날 침공해 서쪽 절반인 절반을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을 만들고 동쪽 절반은 슬로바키아는 이들의 이성국을 분리 독립시켰다. 끝으로 폴란드에 대해서는 1939년 9월부터 단친이와 자유시와 폴란드 해당 지역을 요구하고 폴란드 정부가 이들 거부하자 9월 2일 날 기어이 침공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출발점이라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읽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 또 다른 원인은 엄밀히 말해서 전쟁이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로는 맞지 못한 원인으로서 1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승전국들인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유화 정책을 논할 수 있다. 이 유화 정책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무엔 정책이라든지 무엔 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에 다 적용됐던 정책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1차 세계대전처럼 1000만 명 이상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우습게 몰고 이제 군비작전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과 또 연결되기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었죠. 자, 이 두 나라 정부가 끊임없이 양보와 무력함은 나치 독일의 팽창 욕구를 억제하긴커녕 공허하기까지 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이 될 다른 두 나라인 군국주의 일본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침공에도 국제연맹과 영국, 프랑스 정부는 형식적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즉 1931년 9월 일본의 만주 침공에도 1935년 10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침공에도 국제연맹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영국은 이탈리아 군함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용하기까지 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히틀러는 자국의 재무장 시도와 잇따른 국제적 도발 행위에 더욱 자신 있게 밀어붙였다. 1935년 3월에 재군비 선언도, 1936년 3월에 아일라트 재무제한도, 1938년 3월에 올세 합병도 시차 예상과 기대대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제지받지 못했다. 1938년 가을에 체코슬로바키아 위기에서 영국의 총리 체인버링은 독일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하기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독일의 요구를 수락하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무솔리니의 주선으로 무엔에서 열린 4개국 정상회담에서 체인버링과 프랑스의 총리 발렌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주텐테를 독일에 하락하는 데 동의했고 이로써 무엔이라는 지명은 한동안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비겁함을 상징이 되었다. 1938년 9월 체코슬로바키아 문제에 놓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단호하게 나치 독일에 맞섰더라면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1936년 3월 독일의 나인하트 재무장 시도에 프랑스 군대가 반격했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는 이제 독일이 완전하게 무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약에 했다면 독일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히틀러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겠죠. 예. 하지만 자, 하여튼 논의도 있었지만 이러한 유화 정책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전부 둘 다 가졌던 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기억을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의 원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1차 세계대전 같이 무력 충돌 재발을 막고자 히틀러 요구를 끊임없이 양보했던 것이다. 야, 그 대가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주변의 약속들을 치렀지만 말이다. 또한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 측이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 너무 배상금이 이제 많아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도. 또 히틀러 목표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슈텐텔랜드 이제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슈텐트만 먹겠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또 군비 증강으로 인한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도 유화 정책을 낳는데 일조했다. 끝으로 나치 독일이 동쪽의 소련 공산주의 재기의 위험을 든든히 막아줄 거라는 또 생각 계산도 일부 유화 정책의 추진자들의 동기나 의도에 포함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눈여볼 게 이 무에너점에 보면 여기 참여했던 인물들 보세요. 영국의 총리 챔버린이 있고 프랑스 총리 발렌디니,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있는데 뭔가 좀 하나가 커져나죠. 누가 빠졌을까요? 스탈린이 빠졌어. 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을 빠진 이유가 있죠. 스탈린 같은 이제 사회주의자들 뭐냐면 견제하고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무해협정을 통해서 이 히틀러를 통해서 스탈린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여기. 아. 어 요게 아니다. 여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근데 제가 다른 걸 보여주려고 깜빡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무한협정에서 스탈린이 빠졌다는 거. 그래서 스탈린이 빠져서 그다음 스탈린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도 무한협정의 의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포와 불신은 결국 그 영국, 프랑스, 소련의 반독일 동맹을 무산시켰다.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이 서로 독일을 향해서 이렇게 동맹이 결성됐으면 독일이 감히 이제 뭐냐면 얘네들을 공격할 수 없잖아. 3대 1로 먹어야 됐으니까. 예. 자신이 홀로 독일과 싸우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소련은 1939년 3월에 나치 독일의 내민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8월 23일 독소 불가침 조약은 양국 간의 불가침을 구력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이 두 나라가 분할하고 그다음에 소련의 발트 삼국을 점령할 수 있도록 비밀 규정을 마련했다. 요거 예전에 이제 그 발트 삼국이 점령하는 내용은 뒤에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발트 삼국이 독립국이었죠. 근데 이 스탈린이 그 뭐냐면 요 발트 삼국을 이제 2차 세계 도중에 먹어버린 거야. 그게 독소 불가침 조약에 독일의 양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예. 소련이 그 당시 이제 발트 삼국을 먹었던 이유가 스탈린이 일단은 히틀러하고 약속을 했지만 언젠간 히틀러가 자기를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믿진 않았어요. 잠시 시간만 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 자기를 공격할 경우에 소련을 공격할 경우에 그 당시 그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하고 그 좀 약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완충지대로서 이 발트해 상국을 먹음으로써 그 뭐냐면 레닌그라드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어디야 모스크바를 공격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발트 삼국을 먹으면서 독일군이 진격할 때 그때 이 발트 삼국을 지나가야 되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트 삼국을 나중에 점령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한 유도 출발했으나 오히려 전쟁 도발을 부추겼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희생시킨 건 무역협정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불가침 조약의 소련이나 마찬가지였다. 예. 그래서 인제 동부에서 소련의 발을 묶어 놨다고 판단 나치 독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 1일 날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에 침공했다.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이제 여기는 나름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고 동시에 또 좀 있다가 인제 프랑스를 침공했잖아. 그래서 요게 독일이 자기가 싸울 것을 인제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폴란드를 먹고 프랑스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지금까지 있다던 독일의 침략 행위에 침묵했거나 무력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만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틀 뒤인 9월 13일 날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9월 17일 소련을 침공하기까지 결국 폴란드 9월 17일 소련 침공까지 받고 소련과 독일에 의해서 분할되었다. 요것도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의 비밀 조약에 입각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보여 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자, 미래인 교과서에 보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속내라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그때 이제 그 당시 망편이었는데 히틀러 입장 볼 때는 소련이 다른 유럽 열강과 동맹을 맺고 폴란드를 지킨다는 명분을 출병하면 얘기에 뜻할 수 없어. 왜냐하면 소련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독일이 이쪽에. 그러니까 이 폴란드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침략전쟁 할 수가 없죠. 양쪽에 싸우다 보니까 3대1로 싸워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스탈린이 출병하지 않으면 내가 차지한 폴란드 일부를 나눠줬다. 이거 꼬셨지. 앞에서 이제 좀 반을 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스탈린은 입장을 보면 히틀러 독일이든 영국 프랑스 쪽이든 이 전쟁 양쪽 마도 망해라. 어느 쪽이 망해도 중립을 지킨 우리 소련은 유일한 강자로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스탈린도 히틀러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히틀러가 언젠가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저 발트해 삼국도 점령하고 그래서 왕충지대를 마련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지만 그 시기를 좀 약간 한참 뒤로 갔죠. 네, 스탈린. 그래서 지금 당장 히틀러가 날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약을 맺자마자 그냥 2년 만에 조약 깨버리고 이제 히틀러가 스탈린 공격해 버렸죠.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내용들 봤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 한번 더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자, 그러면 보면요. 자, 독일은 이제 폴란드를 침공할 때 우세한 공군과 기계화 부대를 내세워서 독일이 적격 작전을 통해서 폴란드 국민을 완강한 저항도 맥없이 무너졌다. 자, 이 전격 작전 공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참호전하고 반대 말이죠. 참호전.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이제 참호를 파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뭐냐면 참호전은 전선을 유지한다는 뜻이야. 일정한 선을 통해 전선을 쭉 유지하는 게 참호전인데 이 전격 작전은 이 전선을 깨는 거죠. 전선을.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일정한 전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계화 부대 있죠. 탱크하고 장갑차로 이렇게 구성된 부대들을 앞으로 전진시켜. 네, 전선 형성하지 않고 그래서 적의 기습을 하죠. 적의 그 핵심 지휘소를 기습해요. 탱크와 장갑차를 부대한 구성된 기계화 부대를 통해서 이런 기동전을 통해서 적의 이제 핵심 그 지역을 타격을 줘. 그때 이제 비행기가 같이 와서 같이 연달아서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비행기가 폭격하고 나서 탱크와 장갑차도 구성된 기계화 부대들이 와갖고 적의 진영을 핵심부를 타격을 주면 그때 이제 그 핵심 지도부가 이제 타격을 받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그 일반 보병들이 와갖고 이제 하나하나 잘해서 점령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대로 이렇게 전선을 유지해가지고 차을 파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선을 없이 그냥 그 탱크하고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를 통해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하고 비행기가 이제 공중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항복하면 뒤에 있는 나머지 지역들은 그 독일의 이제 일반 부대들이 그냥 뭐 낙이나 그냥 차량을 타고 낙이나 이제 걸어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 깃대를 꼽는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격 작전을 통해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폴란드가 금방 무너졌어요. 폴란드. 그래서 소련이 9월 중순에 한급하게 동부에 침입하여 독일과 폴란드를 나눠 가졌죠. 예, 독일과 그래서 바르샤바 이제 동부 지역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이에 또 뭐냐면 소련은 발트 3국을 점령하고 핀란드를 공격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발트 3국을 쉽게 점령했는데 핀란드하고는 상당히 고전했어요. 이 핀란드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뭐냐면 겨울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 때 독일군이 이제 소련군이 패전을 했죠. 2차 때 간신히 승리했어.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거의 뭐냐면 물량 공세를 뭐냐면 펼쳐가지고 간신히 이제 소련이 핀란드를 이겼는데 원래는 이제 소련이 핀란드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겨울 전쟁하면서 소련이 많은 피해를 얻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핀란드 영토 10% 정도만 이제 얻게 된 거죠. 핀란드를 또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레닌그라드 때문에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 바로 뒤에 핀란드가 있기 때문에 이 레닌그라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핀란드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핀란드 일부 영토를 얻어가지고 레닌그라드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핀란드를 공격했던 거야. 예. 근데 핀란드가 의외로 잘 싸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소련이 이기긴 했지만 끝내는 막대한 어떤 희생을 걷고 나서 간신히 이겼던 거죠. 네. 그래 갖고 인제 핀란드도 인제 뭐냐면 처음에는 잘 싸웠지만 이게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소련과의 합의를 보고 영토의 한 10% 땅을 공업대 그것도 공업지역 중심의 어떤 노동자 땅을 걸고 10% 떼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이 여기를 합병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이따가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핀란드가 이번 기회에 히틀러 손을 잡고 이제 뭐냐면 "공격하자. 요 땅을 회복해 그 소련한테 뺏긴 땅을 회복하자." 해 갖고 히틀러가 손을 잡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전에 영토를 회복했긴 했지만 곧바로 인제 뭐냐면 어 히틀러의 이제 소련의 반격 속에 그걸 다시 뺏겼죠. 예. 그래서 이걸 계속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를 간신히 이제 굴복시키고 요게 이제 해군 기지를 확보해서 레닌그라드를 이제 뭐냐면 완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뭐냐면 만충지를 마련한 동시에 발트해 연안 쪽으로 인제 소련 함대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겨울 동안 잠잠했던 서부 전선에선 이게 좀 이상한 게 1939 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9월 1일 날 전쟁이 났으면 그 뭐냐면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한동안 없었어. 그러니까 독일하고 그 뭐냐면 프랑스가 전쟁이 있어야 되는 1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1940년 4월 동안 예상과 달리 독일은 중립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했어요. 자 이로써 이제 독일은 영국과 대서양에 대한 공군과 잠수함 작전 훌륭한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서양 쪽으로 나갈 수 있었죠. 독일의 문제점이 북계 쪽으로 나가려니까 영국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를 점령하고 덴마크 북쪽인 노르웨이를 공격함으로써 대서양 연안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잠수함도 유보트 같은 잠수함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요충지를 확보했죠. 그리고 스웨덴의 그 철강성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스웨덴하고 이제 독일하고 직접 싸우진 않았죠. 스웨덴은 중립을 지켰지만 독일의 압력에 굴복해 갖고 스웨덴의 철강성을 그 당시 독일 쪽으로 반출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렵 이제 영국에서는 챔버린 대신에 처울칠이 이제 연립대각을 조직하고 대독 전쟁을 수행했다. 처울칠은 예전부터 독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 챔버린이 인제 유화 정책을 펼칠 때 처칠은 그 챔버린을 비판하면서 막 "지금 유화 정책 펼칠 때가 아니다. 싸울 때다." 하면서 인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칠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예. 싸움만은 미치광이라고. 근데 1 차, 2차 세계 시작하니까 이제 처칠이 인제 '아 철치대의 앙목이 뛰어나다 하면서 이제 철칠이 이제 뭐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이 철치를 중심으로 연립내각이 구성이 됐죠. 예. 자 노르웨이를 점령한 다음 달 독일군은 벨기에가 예 도년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공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 부대로 공격을 가하였다.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요거부터 인제 프랑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침입을 하죠.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앞에서 폴란드와 폴란드를 독일이 점령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뭐 별다르게 이제 충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다음에 거쳐서 좀 쉬고 나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면 충돌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요. 여기 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하고 이제 프랑스가 있었는데 자 여기 벨기에도 있었죠.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자 그 당시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게 인제 자연 국경선이 있어요.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자연 국경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르덴 수로 있어요, 여기 부분에. 여기는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야. 그리고 여기 벨기에 쪽에 이제 국경선이 있는데 예전 1차 세계대전 때는 요런 자연 국경에 막혀 갖고 자연 지형에 막혀 갖고 여길 공격하는 것보다는 북쪽을 공격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인제 그 슐리펜 계획에 따라서 벨기에 북쪽 공격에서 프랑스의
그 북쪽을 공격해서 파리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제 막혔죠. 예.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직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프랑스를 침공할 때 앞에 있었던 몰드킨 작전을 그대로 이용하자. 슐리펜 얘기죠. 슐리펜 계획. 예. 예, 슐리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거기에서 독일 국내 반발이 많았던 거야. 이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벨기에 북쪽에 쳐들어오면 또 맞겠지. 똑같이 대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갖고 이제 그 뭐냐면 요 그 앞에 1차 세계대전 때 슐리펜 계획의 이제 재해석판인 낙질 작전을 인제 하게 돼요. 그것도 잘 하지 않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낙질 작전을 인제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질 작전이 뭐냐 하면 독일군을 3 개로 나누는 거야, 3 개로. 그래 갖고 여기에 이제 핵심 부대인 기계화 부대인 A 집단군하고 얘네들이 기계화 부대예요. 탱크하고 인제 장갑차. 그다음에 B 집단군, 벨기에나 그 네덜란드 쪽으로 이렇게 싸우는 B 집단군, 그다음에 마진손에 배치한 C 집단군이 있어. 그래서 일단 먼저 B 집단군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쪽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도 입장일 때는 1 차 세계대전 때도 벨기에 쪽을 공격했으니까 얘네들이 벨기에 쪽을 인제 공격한 거라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인제 부대를 요쪽으로 이동을 시켜.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심 부대는 이 벨기에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 B 집단군이 의외로 잘 싸웠어요. 예. 그래 갖고 여기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이 C 집단군이 뭐냐면 여기 마지노선에 있다가 인제 이 마지노선을 공격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참모진들은 지도부들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공격하는 건다. 여기는 양동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병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제 핵심 부대는 어디죠? 숨겨져 있었죠. 이 A 집단군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A 집단군이 B 집단군이 그 벨기에 쪽으로 들어와서 네덜란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군은 여기에 핵심 부대를 주력을 여기에 이동시키는 동안 이렇게 막고 있는 동안 A 집단군은 아르덴 숲을 지나 가지고 프랑스의 북부를 이렇게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 있었던 이제 그 뭐예요. 어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군이 앞뒤로 공격받는 거야. 앞은 B 집단군이 공격받고 뒤로는 A 집단군이 공격받으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철수를 내 버린 거지, 양쪽으로 공격받고. 그래서 결국에 철수하고 파리도 인제 금방 점령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몰리고 하다가 어디 갔냐 덩케르크에 몰리게 되죠. 그때 한 30만의 인제 영국군하고 이제 프랑스군이 있었는데 요 덩케르크를 이제 막 철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걸 독일이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히틀러가 여기에 딱 가로막는 거야. 예. "여기까지는 공격하지 마라. 좀 기다려 보자."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던 거야. 결국엔 철칠이 모든 병원을 이제 갖고 그 함대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선을 동원해 갖고 이 덩케르크에 있는 30만 정도의 영국과 프랑스군을 영국 본토로 이렇게 수송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있다가 나중에 물론 덩케르크는 이제 뭐냐면 독일이 점령을 했지만 그 막대한 이제 뭐냐면 비용을 치르고 결국엔 30만 명을 무사히 영국에 빠져나가게 했던 거야. 그때 인제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는 다 중장비를 갖다 버리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인력이 이제 병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병력을 미국 물자로 탱크나 미국의 그 탱크나 이제 장갑차나 여러 가지 물자로 해 갖고 재조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이 독일과 싸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벨기에 네덜란드 공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 부대로 공격을 가했다. 그는 네덜란드 저항을 가볍게 물리치고요. 프랑스의 주된 방어선 마지노선을 전면 공격을 피하고 북쪽 끝을 돌아 도보해협을 나가서 진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과정이 좀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한 거 이거. 그 결과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일부 합친 약 30만 연합군이 남쪽의 프랑스 주육 부대와 프랑스 부대와 결리되어 덩케르크에 하나 고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르덴 숲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쪽에 주력 부대하고 요쪽에 있었던 부대가 이렇게 격리됐죠. 이렇게. 예. 근데 실제로 이 주력 부대는 여기고 요쪽에 있는 부대들은 그렇게 뭐 강한 부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멸되니까
여기 있는 2성급 부대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야. 예. 자, 이 적지 않은 병력이 독일군의 공격을 늦춰진 탓도 있었지만 6월 초에 덩케르크부터 철수하는 데 성공한 것은 기적인 동시에 영국군의 공호하는 데 결과를 가져왔다. 자, 독일군 남쪽에 프랑스군을 격파하면서 파리를 향했다. 자, 6월 14일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은 프랑스는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이들 독일군에게 넘겨줬다. 자, 6월 22일 날 후련 조약이 성립되죠. 이걸 이제 꽁페안의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이 꽁페안의 조약을 맺게 돼요. 예. 이 꽁페안은 곳은 어디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항복을 접수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꽁페안에서 이제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항복을 어, 항복 조약을 맺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독일군이 이제 어디서 맺었냐면 그 기차내에서, 열차칸에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열차 칸을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예전의 것을 다시 이제 복수하는 차원에서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이런 열차 칸을 가지고 와서, 꽁페이를 가져와서 프랑스 대표를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조약을 맺은 거야. 자, 하여튼 이 꽁페이의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의 3분의 2는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고요. 나머지 그 3분의 1은 비시 프랑스가 뭐냐면 넘어갔죠. 그래서 3분의 2는 독일군, 그래서 나머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었던, 이제 늙어 패배주의가 됐던 팽댕이 원수 수반은 계대정 비시에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패댕은 그 당시 이제 자기가 볼 게 어차피 이제 프랑스는 졌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저항을 하면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패댕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계대 정부가 있었던 것이 BC였거든요. BC가 여기가 온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텔이 많아. 그래서 이때 호텔을 이제 뭐냐면 몰수해서 정부 그 간서 삼고 거기에서 이제 계대 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드골 장군이 영도하는 소수파는 자유 프랑스를 이제 했죠. 영국에 망명 가서. 예. 그래서 드골 장군은 덩케르크에 철수한 프랑스군과 그 후 도보해협의 결사를 건너온 프랑스의 피난민을 구협해서 자유 프랑스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비시 정부 안에서 프랑스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지역이 자유 프랑스로 넘어가요. 특히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지역들 있죠. 그래서 뭐 알제리나 이런 지역들이 자유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그때 아프리카 병사들이 자유 프랑스군으로 많이 참여하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렇게 참여했던 그 아프리카 군대들 차별 대우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이 자유 프랑스가 결성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랑스 본토에는 지하에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조직되어 프랑스 해방을 위해서 싸우게 됐다. 자,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얼마 전 6월 10일 무솔리는 이탈리아가 영불에 대항해서 참전하겠다. 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의 저항한 세력은 영국군이었다.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해 가을까지 매일같이 공습을 강행했으나 영국 국민들은 철치 영도하되 굳게 당겨 저항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군수 생산을 증가시키고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에 그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게링이 이제 했던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는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도보해협이 있고. 근데 이제 독일 해군이 영국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영국은 해군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군비 팽창을 할 때 육군하고 공군은 상당히 힘을 들여갖고 이제 팽창을 했는데 실제 해군은 좀 약간 나가야 됐어. 얘는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육군과 공군은 강한데 해군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미약한 해군을 가지고 그 막강한 그 영국의 해군력을 뚫고 상륙작전을 한다? 불가능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덩케르크에서 이제 그 히틀러가 잠깐 공격을 멈췄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영국의 처벌치하고 좀 타협을 보기 위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니면 그래도 그 무기는 해주면 뭐냐면 너희들 나라는 공격하지 않을게. 그렇게 타협을 보려고 했는데 처벌치 거부를 했죠. 너희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이제 덩케르크를 점령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바다 건너서 상륙작전하니까 그 상륙작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게링, 그 독일 그 공군을 이끌었던 게링이 그 히틀러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니까 공군력을 이용해 갖고 뭐냐면 여기 지역을 런던을 그 공군력을 이용해서 영국 지역을 수대화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해군력을 격파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륙작전하자. 이렇게 인제 한 거지. 그러니까 해군을 통해서 영국의 해군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독일 그 공군을 이용해 갖고 해군과 그 육군의 주요 지역을 공격해 갖고 격파한 다음에 상륙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의 그 공군이 그 당시 요 런던 그 주변에 있는 그 해군 기지들이나 이 육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실수로 런던에 이게 뭐냐면 그 독일 비행기 중에 일부가 실수로 런던에 이제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기회로 해서 영국이 이제 베를린을 폭격했고 결국에는 히틀러가 빡도와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런던을 공격한다 해서 런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근데 이게 패착이 되었죠. 왜냐하면 런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동안 이제 공격받았던 이제 기지들 그 당시 공군기지, 뭐 해군기지, 육군기지들이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거야. 특히 이제 공군에서 런던 폭격을 집중하는 동안 이 북쪽에 쓰는 공군기지에서 이제 다시 비행기를 보충한 다음에 뭐냐 공군력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의 어떤 공격 작전은 중지하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 공군이 큰 피해를 입었죠. 영국 공군이야 떨어지면 영국 본토에 싸우기 때문에 낙하산 떨어지면 그대로 이제 파이오스 국바로 이제 다시 재투입을 할 수 있는데 독일 공군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싸우다가 영국에 떨어지면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독일의 공군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무령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이 체결되었다. 자, 그래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그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요 삼국 동맹 때문에 나중에 태평양 때 처음에 미국이 중립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이 삼국 동맹으로 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한테 자동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한편 이탈리아는 원래 소망했던 발칸 방면과 아프리카를 진출했으나 영국군과 각국의 저항에 완강하여 전세는 오히려 이탈리아에게 불리했다. 자, 이에 히틀러는 이탈리아 공격을 돕고 과거 나폴레옹 작전을 답습하여 룸메시아의 기계 정예 부대를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파병한 이유가 이탈리아가 당하면 아프리카 쪽이 이제 영국이 점령당하면 독일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파견한 건데 룸메이한테 그렇게 큰 부대를 준 건 아니거든요. 두 개의 대대 정도밖에 안 줬어요. 처음에. 근데 그 룸메이 두 개의 대대를 받고 기계 부대 받고 예상외로 큰 성과를 거두죠. 영국군을 격파하고 큰 성과를 거둬요. 자,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하여 발칸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발칸 반도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당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와서 대신 거기를 점령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이하여 이제 1941년 전반기에 히틀러는 소련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됐다. 자, 요게 히틀러는 나폴레옹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세계를 유럽 본토를 점령했지만 항상 누구한테 당했죠? 영국하고 러시아한테 당했잖아. 네. 똑같아. 영국을 공격해도 안 되고 그다음 히틀러가 나중에 러시아를 공격했는데 어떻게 해? 또 뒤졌죠. 네, 독소전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겼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불리하면서 졌잖아요. 그래서 1941년 6월에 소련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걸 보통 독소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독소전이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은 희생을 치렀던 전쟁이에요. 예. 앞에 뭐 소련하고 앞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전쟁은 그렇게 희생이 크지 않았어. 왜냐면 전격전으로 간단하게 끝냈거든요. 프랑스 측도 그렇게 뭐 한 20만 정도 죽었나? 그 정도밖에 안 죽었고요. 뭐 그 정도밖에 안 죽었다는 게 좀 웃긴데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피해는요. 빨리 끝냈기 때문에. 또 빨리 금방 항복했잖아요.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적으로 막 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련에 1,000만 명 정도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 전쟁 때문에. 자, 하여튼 독소 불가침 조약은 한날 야합에 지나지 않았고
유럽에서 소련과의 세력권 설정에 비밀 협상은 위헌되게 보이고 있었으며 소련은 계속 군비 확장에 있어 독일이 불안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이 크게 확대되면서 독일 내에 이제 독일 소련 내 물자, 특히 우크라이나 신랑과 코카소스의 유전을 확보하고 싶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전격전을 통해서 하려겠죠. 그래서 과연 독일의 전격 작전에 성공했다. 이게 초반기 때는 성공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련을 어떻게 침공한 걸 좀 보면요. 그때 소련을 보면 이제 여기가 모스크바가 있고, 그다음에 요쪽이 레닌그라드가 있잖아요. 지금 페트로브르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남쪽에 우크라이나 있고, 아이고,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있지만 이제 흑토지대죠. 그래서 곡물을 이제 미리 생산이 많고, 여기에 보면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어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 카카스 산맥 지역이 있어요. 카카스. 그 카카스에 이제 세 나라가 있죠. 여기. 그래서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했죠. 그 당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쿠프라는 곳이 있어. 카파인가? 아니 쿠프인가 그래. 카파 쿠프인가 그래. 제가 이름 생각해 카파인가 쿠프인가 그래. 하여튼 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났어요. 석유가. 이 카카스 지역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히틀러가 이제 작전을 이제 세우고 세 개의 방면에 집단군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A 집단군은 레니그라드를 치게 하고, B 집단군은 중간에 모스크바 치게 하고, C 집단군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그 나와서 이제 점령하고 나서 카카스 일대 이제 뭐냐면 카파 부근에 있는 석유를 이제 장악하려고 했어요.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을 분산을 세 개도 했죠. 한 곳에 모아갖고 공격을 했는데 크게 세 개의 집단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병력이 분산이 됐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요게 이제 그 당시 스탈린이 히틀러를 이제 믿었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히틀러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이하에 있는 그 독일 국경에 구부에 있는 소련군 그런 지적을 내었어요. 독일군이 좀 공격하더라도 뭔가 그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 공격하지 말고 내 지정을 기다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독일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모스크바에서 명령을 떨어져야 되는데 히틀러의 공격을 받고 한동안 스탈린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냐면 지시 안 내니까 계속 후퇴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소련군들이 좀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스탈린이 대규모 수청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그 유능했던 그런 장군들이나 장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일선에 있었던 부대의 이제 작전 지휘부에 있었던 그 장군이나 장교들은 그 예전에 사병 출신들이 많이 했거든요. 올라가고, 근데 얘네들이 그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런 것도 잘 몰라.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번 이제 독일군에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바로 모스크바 앞까지 공격했어요. 여기까지 B 집단군은. 그 A 집단군은 레닌그라드 공격했는데 레닌그라드 끝까지 사수했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어. 여기. 그리고 이제 C 집단군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 카카스 지역을 이제 공격하려다가 그 카카스 지역 그 바로 가기 직전에 스탈린그라드가 있어. 스탈린그라드. 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을 했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자체가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력을 묶이는 바람에 여기에서 대규모 전쟁이 났죠. 전투가.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가 전투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제 스탈린이 우유부단한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스탈린 그 소련 내 이제 지휘관들이 많은 이제 수청 작업 때문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휘관의 어떤 유능한 지휘관의 공백 때문에 히틀러가 뭐냐면 나름대로 겨울 전까지는 막대한 땅을 얻었죠. 근데 러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적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폴란드나 프랑스 같이 좁은 땅에서는 소용이 있지. 여긴 정격전을 해도 뭐야 그냥 평원이야. 계속 평원이야. 결국에는 그 소련의 이제 동장군이 오면서 이제 여기에 멈추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다시 밀리기 시작한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시 보죠.
자, 9월에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가 육박했고 10월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군의 진격도 워낙 강대한 영토를 가진 독일군의 소련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지 못했고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어느 한쪽도 점령하지 못한 채 나폴레옹 대군대에 개멸시킨 동장군을 맞이하게 됐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밑바닥 강하게 깔려 있긴 했으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래 그 독일과 이탈리아의 반대력이 높았다. 더구나 고군분투하는 영국마저 굴복할 경우 유럽은 완전히 나치스트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고 다음의 목표는 미국이 될 걸 느꼈다. 왜냐하면 여기 미국이 고립되지만 이쪽에 일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저쪽 독일이 뭐냐면 유럽 지역을 장악하면 양쪽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무기도 많이 주고, 예, 물론 무기 줬다는 보다는 좀 빌려줬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많은 군수 물자도 지원을 해줬죠. 자, 그자의 여론에 뒷받침을 받은 느주베트는 군수공업을 급격히 확장하여 그래서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병기청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1940년 6월 미국은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다음해 3월에 무기대여법을 뭐냐면 랜디스법이라고 하죠. 영국을 위시하여 축축국가 싸우는 모든 국가와 세력의 단순한 군수뿐만 아니라 식료품까지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무기대여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영국이 미국한테 막대한 금을 주면서 이제 무기를 사왔는데 이제 영국의 금이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돈을 줘도 되니까 일단 너희들에게 무기를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영국한테 많은 물자를 지원을 해줘요. 예. 근데 이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지원을 해준 거야. 나중에 받을 걸 예상해서. 근데 영국이 나중에 2차 대전 끝난 후에 미국한테 그 2차 대전 때 그 미국이 줬던 무기 대여에 대한 금액을 좀 탕감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어. 아, 빌려준 건 빌려준 거니까 돈을 갚아라. 그래서 영국이 이 무기 대여법에서 그 빌려온 그 무기값을 언제까지 갚았냐면 90년대 말까지 갚았어. 그냥 공짜 빌려준 게 아니에요. 미국은 공짜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이 무기 대여법 만들어가지고 또 빌려주잖아. 근데 우크라이나한테 공짜 준 게 아니야. 요번에 뭐 F-16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주고 준 거야.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너는 갚으라는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무기 대여법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영국이나 이런 그 축제국가 싸웠던 나라들에게 무기를 대규모 보급시켜줬다.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품만 아니라 식료품, 뭐 요번에 스펙 같은 거 있죠. 이 스팸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미국의 태도는 시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그는 이제 최대한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냐면 독일도 어쩔 수 없이 삼국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보면 태평양 전쟁과 연합군의 승리를 볼게요.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침략에 손을 뻗친 일본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중경으로 수트를 옮겨 저항을 계속한 국민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정과 선을 지배했지만 면은 지배하지 못했죠. 일본이. 요 관련된 내용은 중국사 할 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에 초조해진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 발생을 기하로 대동아 공군권이나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방으로 진출을 꾀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의 힘을 얻고 소련, 일본이 중립조약을 또 맺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진 일본은 그 불령 인도차이나를 진주하고요. 다시 버마 남태평양 진출에 시도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침략을 결코 용인할 생각도 없었고 그야 1941년 겨울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자, 일부 군국주의자들 지배하였던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뭐 나중에 도착했다는 설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이 공격으로 미 해군과 항만 시설은 큰 손상을 입힌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전력이 이로써 파괴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항공모함을 파괴시키지 못했어. 그때 이제 그 하와이에 있었던 이제 그 태평양 기지에 항공모함이 3척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때 3척이 뭐냐면 다 그때 진주만에 있지 않았고
외부로 훈련 나가 있었어. 한 척은 저희 그 미국 본토에 수리로 맡겨져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어떤 피해는 못 끼쳤죠. 예. 자, 하여튼 오히려 이것은 미국민 일치 단결시켜 대일전을 결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으며 삼국 동맹에 입각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문자 그대로 세계 대전이 됐다. 자,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대한 큰 손상을 입히고 영국이 아시아에서 전력을 증강시킬 수 없는 틈을 타서 그냥 일본은 서전에 그 허무한 승리를 거뒀다. 근데 미국 입장일 때는 그 당시 이제 태평양 함대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 근데 미국의 군수 사업이 제대로 가동하기 전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미국이 좀 밀리고 있었죠. 참고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해군력과 공군력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오늘 나중에 뒤집어졌지만. 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히틀러가 자기 본토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시아 신경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이 이 틈을 노려서 그 당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일대를 아주 휘젓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42년 복까지 일본은 미국의 전초기였던 감이나 웨이크와 필리핀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버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자, 이리하여 이제 1941년 겨울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기까지 동서의 침략적인 축축국의 세력들이 절정이 었고 42년 초여름부터 이제 정세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태평양 전쟁에서는 1942년 5월에 남태평양 코랄 해전에서 산호해 해전이라고 해요. 일본 해군이 처음으로 패전을 맛봤고요. 이때 이제 항공모함 한 척 정도 잃었어, 일본이. 그러니까 그때 미국 항공모함도 한 척 잃었고. 자, 하여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크게 패했죠. 6월에 미드웨이에서 점령했던 일본군의 대작전이 완전히 실패가 돌아갔고. 자, 그래서 미드웨이는 하와이 바로 하와이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고 나중에 하와이를 점령하려고 그 항공모함 4척을 이제 동원해갖고 이제 공격했거든요, 일본군이.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 미드웨이를 공격한 걸 이제 알게 된 거, 사전에. 그래서 3척 정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4척과 3척이 맞붙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냐? 4척이 다 파괴됐고요. 일본 측은. 미국 측은 한 척만 파괴됐어. 그러니까 미국이 대승리를 한 거죠. 이 4척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태평양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핵심 부대들이었는데 4척을 잃게 보니까 항공모함이 잃게 되니까 이후부터는 미국한테 밀리게 되는 거야. 예. 그 8월에는 드디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어 가타갈라에 상륙했다. 그래서 이제 가타갈라 섬은 원래 이제 일본이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앞에 호주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섬인데 여기를 이제 있다가 미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 가타갈라에 뺏겼죠. 이 섬을. 자, 다시 아프리카 전선의 몽고메리 장군이 시하는 영국군이 엘 알라마에서 룸메 전차 부대에 큰 손상을 입히고 그다음 때마치 상륙한 아이제호 장군 시하에 미국과 독일군이 협동하기 시작했다.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1942년 여름에 재차 공세를 취하면서 스탈린그라드에 육박한 이를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다음해 2월에 반격을 나선 소련군에 포위되어 30만 독일군이 항복했다는 거죠. 이 스탈린그라드 유명한 전투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려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시집단군 있다고 했죠. 독일 시집단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다음 목표가 뭐냐면 카카스 지역에 있는 유전 지역이야.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여기 오늘날 아르제바이자 있죠. 예, 카파인가 그럴 거야. 카파. 하여튼 요 지역에 유전 지역이 많으니까 여기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시집단군이. 그래서 부대를 2개로 나눴어. 하나는 유전 지역을 공격하는 그 부대고 한 부대는 외곽에 있던 스탈린그라드가 있어요. 이 스탈린그라드는 예전에 스탈린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백군을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들이 스탈린그라드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 지역이 도시 공업 도시예요. 근데 전략적 가치는 그렇게 없는 지역인데 왜 여기를 공격했냐면 이 카카스 지역을 공격하는 부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쪽에 고 뭐냐면 원료는 그 스탈린그라드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스탈린그라드 쪽에서 여기 카카스 쪽을 지원하는 소련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격하다가 쭉 공격해서 90%까지 이제 뭐냐면 장악했어요. 근데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소련군이 남아있는 소련군이 계속 시가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스탈린그라드는 또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여기에 어떻게든 100% 장악하라고 막 다그쳤고, 그 당시 스탈린 입장을 볼 때도 여기를 잃어서는 안 돼. 자기가 이름을 딴 그 상징적인 도시잖아. 그래서 여기에 병력을 막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밀렸지만 곧바로 보충 병력에 의해서 뭐냐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틀러가 이제 병력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또 사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병력을 다시 또 끄집어내 갖고 스탈린 그라운드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뭐 그 르마니아나 뭐 불가리아 등등 여러 위성국들 있죠. 위성국 군대들 요 주변을 이제 해가지고 소련을 압박하도록 한 거야. 근데 소련군이 이제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는 독일군이 너무 강하니까 요건 그네서 둔 채 요 외곽에 있는 좀 약한 부대들 있죠. 불가리아, 뭐 르마니아 이런 헝가리 같은 위성 부대들 공격한 거야. 위성 국가 부대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격파하고 나서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그 포위를 당하니까 이제 여기에 30만 대군에 있었던 그 독일군이 완전히 이제 뭐냐면 어, 고립되고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겨울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동사자가 속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기에 있었던 그 독일군 사령관이 항복하겠다니까 히틀러가 여기 원래 대장이었는데 원수직을 주죠. 원수직 준 건 뭐냐? 원수는 지금 독일군의 원수는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으니까 너가 원수를 받은 이상 끝까지 싸우고 자살해라는 뜻이야. 결국에는 이 독일군 사령관이 빡쳐가지고 결국에는 항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독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그냥 스탈린그라드 무시해버리고 요 카카스 지역을 점령해서 요 지역의 석유를 얻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데 쓸데없이 그 외곽 지역이 스탈린그라드의 그 상징성 때문에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 그르치게 된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 아프리카 전선의 반격에 나선 연합군은 세이지를 진격하여 사막의 여우로 불리는 룸메시아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새 정예 부대에 항복을 받아냈다. 자, 이어 연합군 시칠리아를 상륙하고 9월에는 이탈리아 본토에 진격했다. 자, 이에 이탈리아 고급 장성과 왕의 측근이 제외하여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뜨리고요. 연합군과 후전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에 강건됐던 무솔리니 구출되고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이탈리아 때 독일의 이탈리아 계례 정부를 만들었죠. 무솔리니 그를 내세워서 계례 정부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연합군의 진격이 늦어졌으나 1944년 6월에 로마에 진격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밑에는 이제 그 전쟁 중에 대서양전이라든지 뭐 테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됐으니까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예. 그래서 요거는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9번이에요. 예.